네, 공식 선거운동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은 초반 기선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의 TV 스탠딩 토론도 시작이 되는데요.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성헌 자유한국당 선대위 조직총괄 본부장, 강현재 국민의당 강동구을 지역위원장, 조일상 매트릭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처음으로 TV 스탠딩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원고 없이 12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문재인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난 TV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문재인 후보와 관련하여 토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뭐 사실 근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 그동안 잘 준비해오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 후보가 가지고 계신 거, 후보 본래 성품, 뭐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실력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2시간 동안 자유토론이라고는 하지만 뭐 시간 총량제도 있고 해서 뭐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번 1차 토론회 때 좀 평가가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번 토론의 그 결과에 대해서 네. 홍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런 스탠딩 토론이라는 것이 지금 자유 토론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쪽하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20일 날 예정돼 있는 토론은 안 나오겠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형식의 토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TV 토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고 네. 또 원고 없이 이렇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본인의 내적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두 후보는 지금 20일 날 토론에 안 나오겠다고 해서 사실관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게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MBC 토론 MBC 토론 말씀이십니까?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그게 무산된 이유가 뭐 네. 안 후보와 문 후보가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공식 토론회가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각 언론사별 토론회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하여 뭐 SBS, KBS, JTBC 토론회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중간에 MBC가 우리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서 일정 조율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좀 이번에 네. 그 어쨌든 토론회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네. 토론회 이번 토론회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KBS 토론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문 후보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실무자들 협상할 때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우리는 일정이 바빠가지고 이런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이거 서서 하는 건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만들었던 토론입니다. 뭐 사실관계가 아니 이거 좀 사실관계 부분이 서로 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예정 이거는 실무자들이 네네. 토론회 룰미팅 할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왜곡이라는 토론의 거 방점을 아닙니까? 어떻게 두고 있느냐를 먼저 여쭤봤기 네. 때문에 그 그래.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제 얘기는 예. 오늘 토론에서 우리 홍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9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틀에 짜여진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가 유리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같이 해명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 넘겨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이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또 토론의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토론 자체를 회피할 일은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첫 토론회 때의 이제 자체 평가를 해보면 당시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는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너무 살인적인 그 강행군 일정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했고 그것이 또 이제 긴장감까지 생기면서
표정에 좀 드러나는 그런 이제 경직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쨌든 컨디션 관리에만 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를 이제 겨냥해서 좀 더 제대로 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예, 거죠? 전혀 마찬가지. 저도 그 기사 하나가 이제 난 걸로 어제 밤에 본 것 같은데요. 네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적어도 뭐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토론을 회피하는 토론의 적이 자체를 없는 거부한 건 사람이기 아니다. 때문에 네. 아마 무산이 됐다면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상의 조율 문제 등이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일정상의 조율 문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네. 한번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저는 하세요. 확인을 완전히 하고 나왔습니다. 20일 날 토론이 지금 네. 사실상 무산됐어요. 아니, 근데 양쪽에서 지금 토론에 주관하시는 선관위에서는 담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네. 그걸 확인을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안 후보가 기피했다, 문 후보가 기피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언론사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들 토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언론사를 정해서 이제 후보 그 대리인들이 나서서 조율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모든 알겠습니다. 게 결정되고 나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탠딩 토론 관련하여서도 네. 박차고 나왔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저희가 몇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거는 아니 이거는 실제로 실무자들이 같이 아니 그때 미팅할 실무자 때 아니시잖아요. 아니 제가 다도 확인해 왔는데 아니 저는요. 토요일 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미 4명만 하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를 아니요. 자리 MBC는 순서까지 정해져 토론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하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요, 그겁니다. 저는 요걸로 토론을 통해서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일정 때문에 못하겠다는 저는 것은 거의 자신이 없어서 그런 스탠딩 것이죠. 토론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 문 후보는 본래 앉아서 하건 서서 하건 다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시청자분께서 알아서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1차 토론 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심상정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지지율을 보면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전문가의 어떤 시각과 분석으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지지율에 있어서 이제 선호도가 바로 지지율로 반영이 되면은 좋겠는데 실제로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권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누진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총선의 경우는 그 후보를 결정하는 시점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주 전까지 한 65%의 유권자들이 어디에 투표를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대선의 경우는 2주 전 기준으로 볼 때 32% 정도가 아직 32%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의 부동 표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토론회는 어찌 보면 좀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향후 여론조사 추이도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나온 게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오자 가상 대결인데요. 지금 쿠키뉴스에서 의뢰를 한 조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4.3%, 홍준표 후보가 두 자릿수로 올라왔는데 12.0%고요. 뒤이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4.3%,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YTN과 서울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7.7%, 안철수 후보가 34.6%, 홍준표 후보가 8.5%고요. 심상정 후보 3.5%, 유승민 후보 3.4%, 조원진 후보가 1%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요즘에 계속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참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양강 구도다, 아니다, 조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대동소이하게 숫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여론조사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예. 그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조사 방법에 따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한 내용 중에 일부는 또 ARS 조사를 소개를 하셨는데 ARS는 상대적으로
전화조사보다 정확하지 않은 조사라고 학계에서나 업계에서 다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유무선 혼용 비율이라든가 RDD를 어떻게 쓰는가, 그다음에 조사 문항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조사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는 무응답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보실 때는 여론조사를 참고용으로 보시고 아니면 좀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이 숫자에 지금-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좁아진 것도 있고요. 아니 더 벌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그 수치만 보지 말고 흐름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신가요? 저희는 뭐 안철수 후보가 폭등했을 때, 그리고 저희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이 뭐 답보 상태일 때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한다면 그것도 그 시기에 여론의 흐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폭등을 했을 경우 폭등하면 아무래도 조정기를 거칠 테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여론조사들은 보면 대개 유선 비율이 좀 높은 여론조사들입니다. 그 무선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양강 구도가 깨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흐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것 역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경우도 뭐 통계학적으로 보면 볼 게 많습니다. 평균 편차가 어떤 후보는 크고 어떤 후보는 작은데 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유승민 후보가 토론 잘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누가 토론을 잘했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위는 문재인 후보였어요. 2위는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이건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특히 심상정 후보 토론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두 분 다 지지율이 오르셨어요. 유승민 후보 1%, 심상정 후보도 1.5% 정도 이렇게 오른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너무 폭등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1%를 우습게 보시는데요. 지지율 1% 올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 좀 들쑥날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좀 박빙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토론회, 1차 토론회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표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표 심리요. 예, 5명이 나오건 뭐 10명이 나오건 간에 결국은 한 명만 되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내가 찍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찍게 되는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록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는 이제 정당 후보 5명이라고 예. 해서 나머지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양강 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양자 구도로 보이는 거죠. 당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선거는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1번이냐 3번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그 부분이 좀 반영돼서 안철수 후보 쪽에 또 표심이 조금 몰리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좀 의아한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3월 말에 10%대 수준에 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30%대 진입한 겁니다.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일주일 차이면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큰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당의 홍준표 후보가 다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탄핵 여파에 따라서 보수층들이 사실은 본인의 의사를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해 보면 보수층들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의 응답을 보이고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거의 60%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굉장히 왜곡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수치지. 네. 이것이 앞으로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로 간다는 것은 그건 꿈이겠죠. 기대이겠고. 그러다 저는 실제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봐서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탄핵 여파 때문에 주춤하고 있던 보수층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지금의 현재 구도에서 3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 말씀드렸습니다. 조 대표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이 연장선인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양자 구도, 양강 구도로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나타나긴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당선 가능성을 보면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요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 숫자의 차이는 뭘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오픈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응답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자체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 방지 심리라는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일부 반영됐고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의 표심이 투표장에 나올 건지 아니면 2번을 지지할 건지 3번을 지지할 건지 그거를 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보수의 표심들이 어디로 향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와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발언권을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제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왔다. 그중에는 그 말씀도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당 지지율이 50%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조정돼서 42, 3%예요. 근데 저는 저희 당 지금 지지율은 한 42, 3% 정도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50%가 왜 됐냐? 그때 저희가 보면 정말로 좀 보수적인 유권자들께서 응답을 잘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흐름을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이렇게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우리 당은 우리가 좀 더 약진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선 가능성 부분 얘기를 좀 드리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내가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안철수 후보를 내가 찍는데 확실히 될까? 또는 문재인 후보를 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선 가능성 부분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이제 생각이 좀 벌어진다는 건데 예.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라는 후보께서 몇 달째 계속 1위를 고수를 하셨고 또 문재인 대세론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본인께서도 했죠. 내가 대세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깨지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남은 20여일 가까이 선거 기간이 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약진하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도 약진하시겠지만 결국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1등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보니 그 1등의 가능성 가지고 이제 표심이 좀 네. 몰릴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찍는 분들도 아 내가 찍으면 안철수가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그러니까 1등 가는 사람의 여유로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지지율이 45%인데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보면 항상 3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표의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당 지지율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저희 홍준표 후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30% 40% 지지율이 있다가 최근에 당 지지율이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서서히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보수 세력들이 아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이번 선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투표하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다시 서서히 결집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 있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 기회 더 드리면 또 이 주제로 계속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네. 이 얘기 마저 듣고요. 다음 주제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게 마치 여론조사가 나중에 투표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조사가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빈도수가 높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화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이번에 요즘에 이제 지지율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나 연령별 어떤 성향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이번 선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지역구도가 좀 약해지면서 이 지역별 투표율 또한 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기존과 다르게 보는 부분들은 이 연령별 투표율이 이전 대선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 젊은 층 20, 30대의 투표 의향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번 선관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 10%포인트 정도 투표하겠다라는 동기간 내에 했던 그 조사 대비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7%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뭐 최근에 오픈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기존과는 다르게 20, 30대를 투표하게 만드는 캠페인이 주로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면 이번에 와서는 50대, 60대를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는가 그리고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가 이 부분들이 이전 선거와는 좀 다른 그 관전 포인트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에 발언 기회를 좀 공정하게 갖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아니요. 어차피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쭤봤던 거고요. 다음 주제를 넘어갈게요. 아니 왜냐면 요 똑같이 세대별 여론조사. 투표율이요. 네. 지금 그거 이제 한 바퀴씩 다 돌. 예,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젊은 층 투표율이 투표하겠다가 10% 올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고요. 네. 그 60대 이상은 7%가 떨어져도 투표하실 분들 다 하십니다. 이게 총선 때도 다 드러난 것이라는 알겠습니다.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의 세대별 지지율 차이도 현실로 가면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릴 아니, 수가 없는데 다음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후보들의 어떤 그 장단을 보여주는 게 더 맞지 사실 여론조사 분석하는 내용들은 사실 경향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후보들의 장단점을 좀 따지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예, 세대별 여론조사 관련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대별 조사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50대 이상의 좀 안정적인 걸 원하고 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는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을 좀 지지할 것 같고요. 그러면 2030 세대는 사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굉장히 앞서고 계신데 이 2030 세대도 사실 정치권에서 원조 아이돌은 안철수 후보였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때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 후에 안철수 후보가 실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멀어진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파격적인 포스터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 운동도 굉장히 이 젊은 대통령이라는 슬로건답게 좀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네. 2030 세대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네. 전략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네네.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 파격적인 포스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젊은 세대들이 좀 싫어하는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에서 완전히 좀 벗어날 것이고 선거 예. 운동이나 앞으로 던진 어떤 메시지, 네. 토론회에서의 모습 같은데도 50대 젊은 대통령다운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최대한 강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체 유권자가 지금 4,200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대, 60대 이상이 유권자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16.5%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의 뭐 조사상에서 어떤 그 트렌드를 볼 수는 있지만 50대, 60대 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면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보수적인 가치를 또 존중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이고 전향적인 것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젊은 세대 중에서도 20대 부분은 또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20대, 30대가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예.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50대, 60대를 포함한 보수층들이
좀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기권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금 발언 시간을 두고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 저희도 말을 잘라가지고요. 제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네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저희가 봐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좀 기회를 아닙니다. 드리고는 좀 있는데 아까 제 말은 자르셨잖아요. 아이고. 마무리 한번 여유를 드리시죠. 예. 뭐 제가 바닥에서 보면 예. 50, 60대들이 안철수 후보를 아직 좀 젊고 국정을 맡길만 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만 네. 그 마음이 문 후보에게 오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홍준표 후보에게 갈 수도 있겠다. 이 말을 마무리로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마무리 아니요. 저도 한마디 아니요. 저희가 시간대를 웬만하면 균형 있게 아니요. 어느 바닥인지 몰라도 아니요. 제가 있는 바닥과는 아닙니다. 저희가 균형을 가급적 맞추려고 하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어차피 다 이렇게 모니터 하시잖아요. 네. 시간 배분을 모니터 하실 테니까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과연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긴 합니다. 네거티브 공방이냐, 이거 가짜 뉴스냐의 공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세월호 당시에 그 내역, 돈 내역 쓴 거 가지고 사실 그 선대위에서도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가짜 단식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월호 그 농성할 때요. 어떻게 좀 반응을 좀 하시고 계신지요? 우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판명된 게 있지요. 그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천안함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VIP 오시니까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당에서 가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분이 국민의당이 항의했고 국민의당이 사과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의 그 대처 태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언론 보도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가짜 단식했다는 논평을 어떻게 내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때 광화문에 문재인 후보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단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때 카드는 뭐냐? 지금 그 국회의원 우리 저기 해보면 알지만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 정책 개발을 할 때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좌진들이 기 정책 개발하기 위해서 만나던 분들을 보좌관이 만난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문 후보가 단식한 거 사실이라는 거 언론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는데 가짜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사실 뭐 천안함 유족 관련해서도 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명했던 부분에서 논란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처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항의를 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일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있는 거지 지금 마치 그 유족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또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현충원 참배에 가면서 지금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VIP가 오시니 비켜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VIP 단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의 그 관계자들이 안철수 후보라는 분의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VIP 오니까 비켜라 이렇게 유족에게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는 직접 가 있지도 않았고 그 이제 옆에 수행하는 분들이 미리 가서 이제 그 어디서 어떻게 이 참배를 하는가를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유족들께서도 뭐 밀치면서 가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잠시 좀 신랑이처럼 뭐 이 자리를 우리가 참배를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대 말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사실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는 되짚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홍준표 후보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이 문제 발언 기회와 함께 저희가 발언 기회 네, 질문을 예. 드리면서 답을 네. 하시면서 같이 드리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조금 다른 논란, 가짜뉴스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 막말 논란, 또 근데 성차별적 논란이 그 되게 말씀하기 많아서 전에 지금 네네.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희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최 의원님께서 주고 받으시죠. 그럼 국민의당 그 태도에 다음부터. 대해서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논리라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홍 씨 취업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경력직 직원의 고용정보원에 취업됐을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13개월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이 어떻게 36개월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특혜성에 그러니까 취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이미 각 감사에서 다 결과가 나왔다 문제 없는 거로 그 감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감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걸 공신력 있는 감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본인들이 정확히 답변을 하고 다른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그게 사실은 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그 우선 경력직 직원이라는 말씀 그거는 취소하십시오. 그냥 일반직이었고요. 여기서 경력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2007년에 감사했다? 그때 모르세요? 그때 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10몇 프로로 떨어져서 제가 그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공직사회가 전부 그때 한나라당에 줄을 섰던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 그리고 왜 감사를 했는지 아시죠? 그 감사도 너무나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노동부가 제대로 감사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다. 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감사 대상이 됐던 게 한 번이 아닙니다. 네. 2006년 12월에 있던 일을 2007년 국감에서도 계속했고요. 네. 그래서 노동부가 감사를 했고 2010년에 다시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다 보니 이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감사가 돼서. 네. 이게 언제 나왔냐? 그런데, 2012년에 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미안한데 2012년에 또 그러면 그 나왔는데요. 고용정보원 내부에서 권재철 씨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수석 말을 밑에서 막으면 일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인데 됩니까? 아니 무슨 얘기냐면 자료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연구 보존에 딸 자료를 너무 그런 파괴해버렸기 말씀도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고용정보원은 감사해봐야 제가 보기에 기관입니다. 결과가 지금 안 나왔던 아닙니다. 겁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용정보원에 대해서 지금 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고용정보원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2012년에 또 새누리당이 그거 가지고 석 달을 말씀을 하셔서 또 그러면 국감 이행사항으로 그 감사를 하자.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정보원 자료 폐기는요. 인사 관련 자료는 5년, 그 외 자료는 10년. 이렇게 규칙에 따라 파기했다는 걸 정리해 고용정보원에 주시죠. 네. 물어보셔야지 예.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도 시간 총량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좀 저희가 지금 계속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3분 정도 지금 쓰셨거든요. 3분 정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끼는 사이가 있었지만 3분 정도를 끼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좀 문재인 나눠서 드릴게요. 후보님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문제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분명히 검증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 결과 이런 거 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제가 이제 또 변호사로 생활했기 때문에 딱 떠오른 생각, 단순한 생각이 이겁니다. 만약에 문준용 씨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평범한 서민 흑수저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그 즈음에 젊은 나이에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갔더니 5급 공기업에 채용되는 거예요. 근데 2명만 응시했어요. 내가 넣었더니 2명만 응시했어요. 둘이 됐어요. 이력서도 안 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 와서 이력서 내라고 그래서 그냥 귀걸이하고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몇 줄 간단하게 써가지고 차후에 냈어요. 네. 채용된 후에. 이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평범한 서민의 아니, 선물 청년에게 드린다는 거 아니고 가능한 말씀하시는 일인가만 겁니다. 네. 생각해 보자고요. 네. 평범한 서민 청년에게 가능한 일인가가 생각해 네, 보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로또 그래서 의혹 로또 얘기가 나오는 가지고 것이고 오셨어요? 거기에 잠깐만요. 맞춰서 여러 제가 가지 이거를 정신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해야 될 대상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계적으로 시간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발언 기회를 중간중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김민경 제가 앞서서 지금 3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잘못 계산 2분이었습니다. 2분 그것도 말씀하셨고요. 중간에 끼어드셨잖아요. 아니 제가 뭘 여기서 시간 나누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먼저 설명을 듣고 마지막 아니, 반론 기회를 저 저는- 반론하시고 예. 반론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 잠깐만요. 반론 드리고 여쭙겠습니다. 네. 네. 예, 이게 그 당시에 비정규직 입법이 통과됐어요. 2006년에 아시지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공기업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0명 정도 되는 고용정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연말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그분들이 다 원서를 다시 내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예, 그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두 명이 이 문제에 관련됐다 그런 거는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김미경 교수 문제입니다. 김미경 교수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남편이 대학 교수 갈 때 1+1로 3번이나 아내가 끼워서 교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네. 게다가 첫 번째 카이스트 갈 때는요, 허위 경력 기재했다고 그 카이스트 총장이 국감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갈 때는 자격이 미달됐는데 정년 보장 정교수가 됐어요. SCI 논문 한 편으로. 정리해 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네. 서울대 교수들은 정년 보장 교수 되기 너무 어렵고요. 한 교수는 연구 점수 6,000점 맞고도 정년 보장 교수 못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SCI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점수 100점밖에 안 되는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됐고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년 보장 교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전 제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맞아. 그러면 설명 네. 듣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발언 기회를 순서대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네. 발언 기회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발언 기회와 반박 기회를 다 드렸기 때문에 마저 설명 들으시고 듣고 제가- 그리고 김미경 교수 답변해 네, 주십시오. 답변을 좀 네. 같이 제가 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후보들은 대통령 되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사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유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사실은 탄핵까지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문진영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되면 또 김미경 교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그건 때문에 제 말씀까지 듣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다 본인이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정보원에서 원장을 했던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수석할 때 그 밑에 있었던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밑에 네. 있던 비서관이 네, 네. 아닙니다.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비서관인데. 얘기를 사실관계 따져주시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감사 얘기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폐기되고 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본인이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이 계셨습니다. 오연천 총장이 제가 듣기로는 의대 종신 교수에 대해서 그 교수들이 다 반대하니까 야, 티어를 하나 늘려주겠다. 티어를 늘려주겠다고 해서 의대 교수들을 설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이런 식으로 밝히고 일한다면 가야 제가 됩니다. 보기에 네. 정말 자신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 챙기느라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사실관계만 짧게 자료를 말씀해 요거 주십시오. 고용정보원이 자료를 노무현 정부 때 파기하셨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예, 하시면 사실이 돼요. 아닙니다. 5년 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파기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 인사 관련 자료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얼마 전, 알겠습니다. 한 1년 전인가 파기했다는 점 강 말씀드립니다. 부위원님께도 예.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김미경 교수님 거는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이제 전문직 여성으로서 김미경 교수 건을 보면 어떤 비애를 좀 느끼는데요. 세세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일단 따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어요. 김미경 교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학력이나 경력이나 실력이 부족한가요? 네. 최민희 전 의원님보다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저 서울대 그- 교수 그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그런 어떻게 차원의 아니, 제가 문제는 계속 아닌 말씀을 것 드릴게요. 같고요. 네. 아니, 제가 제가 아니요, 안철수- 제가 말씀을 사실관- 아니 드리고 지금 말을 잠깐만요. 잘못하셨으니까 사과하고 가세요. 아니요, 사과할 일 아니고요. 왜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아니 건 제가 잠시만요. 서울대 교수에 입학 뭐 하겠다고 냈습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라고 했는데 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제가 네 말씀드렸던 했는데 거는 그거에 대한 그 다음 객관적으로 말이- 이분이 걸어온 과정과 경력과 학력이 부족합니까라고 네, 부족합니다. 물었습니다. 저 정리해 싸움 주시죠. 하듯이 안 하고 네네. 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은 어쨌든 터무니없는 사람이 무슨 지금 문재인 후보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자리를 가고 남편이 아니고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자리를 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카이스트대 교수를 하다가 30초 더 서울대 드리겠습니다. 교수를 갔고 그리고 그 김미경 교수 같은 경우는 또 교수 채용 중에서도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이 특별 채용 방식이었습니다. 방식 자체가 네. 쉽게 얘기하면 스카웃하는 경우인 겁니다. 스카웃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애초에 단과대학 차원에서 스카웃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를 했고 최종적인 이제 컨펌이 서울대에서 났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한 네. 가지 이 말씀을 꼭 아유. 드릴게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전문직 여성으로서 자꾸 민주당 쪽하고 문캠에서는 김미경 교수 건을 가지고 1+1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아, 그거 언론이 예? 쓴 겁니다. 사람은 방금도 근데 이 자리에서 그걸 원형에서 언론이 쓰셨어요. 써서, 예, 여기서 저도 알겠습니다. 쓰셨어요. 잠깐만요. 근데 예. 1+1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의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남편의 부속물로 자꾸 취급하는 알겠습니다.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굉장히 편협한 저희 사고에 시청자분들께서 그 있는 부분에 여성 판단을 비하적 해주실 거라고 발언이라는 전 얘기 생각하고요. 분명히 근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원 지금 플러스 발언 기회를 원이라는 더 드리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저는 겁니다. 발언 기회 안 주십니까? 아니, 김미경- 발언 기회를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발언 기회를 더 그러니까 드리면 안 김미경 돼요. 교수는 부위원장님,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 자격이 상식적으로 없으십니다. 아, 잠깐만요. 자격이 없는데 실력이 저희가요 교수분이라는 시청자분들께도 이건 말씀. 예의가 아니라고 서울대 생각합니다. 교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 대표님께 이런 네거티브가 혹시 시청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었는데 맡겨두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